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자유롭게 대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19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1971년부터 현장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는 2024년 12월에 역사와 만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조 대표님께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을 거쳐오시면서 그런 장면들 굉장히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어온 계엄들에 대해서 의미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성찰을 하고 발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한번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는 가수를 닮은 것 같은데 전영록 씨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안경 끼네. 그리고 연설을 아주 노래처럼 하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음유시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자리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1988년 9월 17일 서울올림픽이 열린 자리 아닙니까? 한국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 그리고 역전성의 날이었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아웅산 테러도 하고 김연희 씨 보내가지고 칼기 폭파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평화를 앞세워가지고 근산 올림픽 하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부 공산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 때 남침당한 것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복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역전성을 다짐하는 이런 자리에 제가 앉아 있으니까 그야말로 역사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이 저서를 쓰시기도 하셨고 그런 인연들 감안해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해보기로 했어요. 제가 73년생이니까 그 무렵부터 해서 72년의 상황, 79년, 80년의 상황, 그리고 이 93년의 상황, 그리고 2024년의 상황, 그리고 2026년의 갈 길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몇 년부터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72년부터 하죠. 제가 1972년에는 부산에서 기자생활을 했는데 그해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유신 선포를 하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앞에 군대를 보내고 침묵시키고 했습니다. 12월 3일 때의 충격과 비슷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뭐지? 그런데 그 뒤에 7년 동안의 유신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신시대는 10월 16일, 1979년 10월 16일 부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그 열흘 뒤에 김재규의 총탄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별세하시면서 끝나는데, 저는 또 부마 사태가 났을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 7년이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72년의 유신은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12월 3일도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는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패했죠.
머저리 이 세계적으로 아주 좁은 일입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머저리 목적이 없으셨어요. 윤석열 씨의 바보 같은 행동은 한 번도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적과 마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이라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병정놀이 하다가 실패했는데 그게 저절로 실패한 건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그 순간에 저는 역사를 향해서 직진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만들고 또 그때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대표,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머뭇하다가 지금 그렇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하다가 기소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한 대표와 행동을 같이 하다가 다시 유턴해가지고 지금 장동혁이하고 수경호 윤석열 수반으로 얘기하고. 들어가버렸는데 근데 이게 제가 오히려 묻고 싶어요. 이게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많이 어떻게 시청하고 있어요. 많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을 실시간 때 라이브가 별로 안 즉각적으로 돼서 반응할 수 맞아. 있었는지 네. 근데 이제 하고 있어요. 저는 유혈 사태가 나게 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온 모든 경험과 성취가 엄청난 퇴보를 겪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있는 위치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이 계엄을 여기 계신 분들 이 계엄 막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연찮게도 여당의 대표라는 지위에 있었고 여기서 제가 단호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옛날 정치 드라마도 좋아하고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오공화국 뭐 이런 것들, MBC 그런 거. 그런 데다가 뭐 영화들도 좋아하고 그 역사를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5.16 당시에 장면 총리가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했는가. 그 적어도 그 시기에 계엄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12.12 당시에 노지현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는 생각을 많이 했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평소에는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구름을 왔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보였습니다. 그럼 가야죠. 저는 솔직히 그때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는 행동할 때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소 실력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그때 주한미군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 존 무초 미국 대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우겠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대3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모택동, 스탈린, 그리고 김일성. 여기에 화답하듯이 트루만 대통령이 그 다음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치슨 국무장관한테 Dean, we have got to stop the son of thi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을 맡겠습니다 했어요. 서로 비치라고.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인데 저는 12월 3일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무슨 분노 같은 게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확고하게 선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계엄에 대한 찬반 여부가 주제가 되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주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여당 내에서 계엄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의 문제가 나오면 안 되고 이 계엄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입장이 대단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70년대생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제 위치에서 저하고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무신으로 돌리면은 저도 얻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79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 7년이란 세월 동안 그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돌아가셨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하면은 중화공업을 건설했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오일마니가 몰리는 중동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도 남았어요.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잘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대강 유역 사업을 하면서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댐을 1개도 못 만듭니다. 그 댐 10개가 없으면 수도권에서 2,500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박정희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로 장악한 권력을 조직해가지고 능률을 극대화해가지고 위대한 문명 건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쿠데타는 현행법으로는 분명히 불법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덮을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덮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장면 11.6 공정동 마지막 장면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재규로부터 가슴에 총탄을 맞았어요. 등 뒤에서 피가 팔팔 솟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두 여인 신재순, 신수봉 두 사람이 수건 찾을 겨를도 없으니까 손으로 등을 막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샘솟듯이 피가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각하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박 대통령의 말이 뭐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난 괜찮아. 가슴에 총을 맞고 난 괜찮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고 그게 박정희 전기로 이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난 괜찮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생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딱 일치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라는 뜻이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세대는 저희 아버지 세대, 삼촌 세대입니다. 이분들로부터 워낙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난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밥 많이 먹고 건강해가지고 좋은 학교 다녀라. 이게 난 괜찮아 세대인데 저는 무슨 세대냐면은 배고픔을 아는 마지막 세대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인데 하면 된다는 세대예요. 저분들이 놓은 다리를 건너서 험한 세상을 넘어서 새로운 무대로 나가서 세계를 향해서 빨리 뛰고 높게 뛰고 그리고 뭐 쓰러지고 했지만 하면 된다는 세대. 저는 한동훈 대표와는 한 세대의 차이인데 한동훈 대표 세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꼭 너무 인생 전체를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공이고 과는 과죠. 그런데 과는 과대로 비판하되 또 공은 공대로 기려야 하는 것인데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를 제 스스로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독재자였습니다. 쿠데타를 집권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많은 빈국들이 개도국들은 거의 독재를 했죠. 민주주의를 한 나라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운이 좋은 것은
정말 애국심이 있는 독재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독재를 했던 많은 독재자들 중에서 실제로 자기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독재자가 박정희 대통령 말고 있었는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역사를 볼 때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장면으로 평가하는데 그렇게 쿠데타로 잡은 정권으로 뭘 했냐면 중화공업 육성에 국력을 기울였거든요. 아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가 중화공업을 한다? 그냥 축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애국적 판단력을 대단히 존경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포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석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글을 썼다가 해직이 됐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분이었어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단 한 사람도 정치적 암살을 하지 않았고 발포 명령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폭력 시위에 직면해가지고 발포 명령하지 않았어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겼는데 그때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즉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요점을 기억해 주시면 이제 더더욱 현장에 정말 현장에 계셨던 79년과 80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11.6 사건 났을 때 슬프지가 않았어요.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18년 동안 집권하면 실정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인들이 안 나오겠구나 했는데 12.12 사건이 났습니다. 자 12.12 사건 그 다음에 5.17 계엄 확대 신군부의 등장 그리고 5.18로 이어지는 이 한 6개월 기간에 저도 기자로서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만드는데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제가 광주 취재하고 돌아가서 신문사에서 쫓겨나서 저도 이제 해직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을 만들었는데 5.18은 결국 12.12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면은 12.12에서 5.18로 이어지는 약 6개월의 이 기간은 쿠데타가 맞아요. 이것은 아마 최장기에 걸친 쿠데타인 것 같은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합법을 위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역사에 대한 반동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단죄를 했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다른데 오늘 역사적 판단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 이 12년의 시기는 뭐냐 하는 것도 객관적 사실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이 기간에 이것은 누가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아까 중심 세력, 한국의 중심 세력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 한국의 중심 세력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이 10년 동안에 첫째 평균 경제 성장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만들어졌어요. 무역 흑자, 물가 안정, 그리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결국 1987년 6월 29일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는 6.29 선언이 만들어지고 그의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이듬해 서울 올림픽이 되고 지금 우리가 제6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지를 남겨두고 싶지만은 이 1980년대에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고 대한민국의 대전진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1980년대에 이루어져가지고 그 연속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전 노동 시대의 어떤 겁니다. 결국은 국민을 향해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인명평가가 그렇게 다 국민을 향해서 발표한 정권에 대해서는 저는 냉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절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점수에서 이건 너무너무 치명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전두환 정권을 우리 보수의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전 찬성할 수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너무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가 있고 우리의 보수의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이죠. 다만 그 시기에 김재익 씨를 중용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경제적 성과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시기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좀 여담입니다만 그게 있어요. 저희 세대 70년대생부터의 차이인데요. 저는 대한민국 사회가 79년, 80년 광주를 극복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적인데 극복 못했잖아요. 그러지만 아직도 그때의 얘기와 부채감과 죄책감을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정치가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70년대 초반생으로서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세대입니다. 저는 80년이나 79년에 부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79년에 80년은 저에게는 8.15 광복이나 4.19나 똑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존중을 할 뿐이죠. 역시 그 80년에 있었던 일들을 정말로 역사의 영역으로 보존하고 그 문제에서 좀 자유로운 세대가 저는 정치를 맡아야 다음 페이지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볼 때는 그 관점이 최고로 높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또는 보수적인 이런 관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려다보는 게 역사라고 볼 수 있다면은 앞으로 1980년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것은 논쟁거리로 남겨놓는 게 좋은데 역사는 결국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쌓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는 단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권은 단절도 있고 심판도 하지만 역사는 왜냐? 그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 중에는 전두환, 노태우도 있고 우리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우리의 작품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우리의 작품으로 모자란 점이 있으면 메워주고 그리고 잘한 점은 또 뽑아내고 그래서 오늘 이 서울올림픽 위대한 역대 올림픽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올림픽 그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은 아닙니다만 저는 권력을 정말 필요할 때 강력하게 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93년의 상황이에요. 하나회와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일이죠.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나와서 문민정부라고 했어요. 아, 저는 이거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군인이 빠지거든요. 문민정부.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렸는데 중앙청을
철거한다. 중앙청을 철거하려면 1945년 8월 15일 했어야 되는데 그 뒤에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로 있었던 것을 일제가 만들어져가지고 철거한다. 그런 갸우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한 게 그 하나회 숙청이거든요. 그 하나회 숙청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유용원 기자가 하나회 명단 만든 게 아마 그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다음 이어서 금융실명제 저는 하나회 숙청과 금융실명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맞아 보니까 그때 하나의 숙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한 대표께서 설명하셨지만은 기업과 유착된 대선 자금 수사를 해가지고 한국의 정치 부패를 확 줄여버린 그 수사도 아마 금융실명제 덕분에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금융실명제라는 게 YS가 처음 한 게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쓰리허라고 했던 허삼수 허화평 쪽에서도 추진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다 좋은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 거죠. 막상 하려고 보니까 우리의 조단위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에서 항상 걸려왔던 것이거든요. 저는 그때 나중에 제가 놀란 것인데 금융실명제를 YS 대통령이 하면서 YS는 정말로 그런 돈에 무관한 줄 알았어요. 정치 문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안기부 자금이고 꼭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밀어붙인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애국적인 직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그 한 돌다리를 넘어서지 않으면 어떤 대통령도 그거를 굳이 왜 내가 할 때 해야 되지라고 했을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선자금 수사 그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실명제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돈을 차떼기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전에는 조단이 대선자금을 주더라도 그냥 계좌로 주면 됐어요. 홍길동한테 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왜 도대체 90년대 후반에 대기업들이 10,000원짜리로 수북이 싸서 몇백억씩 전달했느냐? 금융실명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한계가 생기는 것이고 적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역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걸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모두 예측한 거하고는 아니겠지만 저는 대단한 고인의 결단이었다라는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후보 또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금융실명제를 했다는 것은 그분 아니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김영삼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김영삼이라는 분은 뭐 다른 데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우리 한 대표하고 제일 비슷한 게 속전속결 행동이 빠른 분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보수 정당이 그 김영삼 대통령 정신을 진짜 어디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은 사실 민주당 출신이고 그리고 민자당 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강하게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물러난 다음에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북 굴종 정책을 펴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을 또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이분은 한반도의 모든 독재자와 싸운 사람이라고. 남한의 독재자뿐만 아니라 북한의 독재자를 상대로도 싸우는 분인데 바로 그런 정의감. 그런데 우리 한 대표께서 너무 겸손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2003년의 대선자금 수사는 한국의 부패 구조를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와해시켰고 부패의 온상이던 대기업 회장과 대통령 후보 유착 관계를 깨뜨린 점에서 역사적인 것인데 이게 특수부 검사들이 했다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소평가 받는 것 같아요. 특수부 검사들이 잘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정치 수사로 한정시켜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몰고 그걸 가지고 또 검찰청 해체로까지 가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 검찰청 해체 시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몰락시킨 의료 대란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기관은 기능이 있어요. 그걸 국민이 견제하고 그걸 저기서 잘 효용을 빼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없애버린다? 전 그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난 건조상 마지막으로 이제 2026년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지켜야 될 시대 정신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한 대표께서 아까 키노트 스피치의 마지막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역전성의 역사입니다. 역전성이라는 건 뭐냐? 단순한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해가지고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이루는 게 한국 현대사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인데 오늘 방송을 대표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지금 진보 보수 중도 개념을 확 지워버리고 국가 중심 세력으로 모이자. 헌법 사실 상식을 구별을 해가지고 국가 중심 세력으로 모이면은 극좌 극우는 다 양쪽으로 소외될 테니까 그런 다음에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국민이 한번 되어보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좋은 명사 하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나라는 명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민주주의. 그런데 한국은 이게 후발주자니까 다른 나라가 만든 명사를 그냥 실행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니. 그런데 명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국가 중심 세력 또는 중심 세력. 중심으로 모이자. 이렇게 하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보수라고 했을 때 보는 시야와 내가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할 때 보는 시야가 확 다릅니다. 우선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기자 생활 50몇 년 해보니까 한국에서 드문 사람이 두 유형의 사람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 참 적더라고요. 근데 균형 감각이 있어야 사람이 너그러워지는데 국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중앙에다가 딱 기준을 박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람들의 생각, 한국인의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출근할 때 지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미동 초등학교. 그 바위에 뭐라고 써놨느냐? 큰 사람이 되자. 국가 중심 세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이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고 지금 여기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저렇게 3층까지 다 차고 근데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만큼 상식 있는 다수가 나라 걱정을 하고 있고 다수가 행동하려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결국 다수가 행동하는 다수는 중심 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 모두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가 중심 세력은 미국의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바이털 센터라고 합니다. 바이털 센터는 그 반대말이 사일런트 모조리티인데, 닉슨 대통령이 만든 말이 사일런트 모조리티인데, 나를 지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가 아니고, 침묵하는 다수는 아무 볼 일이 없어요. 그건 투표장에 가서 약간 뭐 평소에는 힘이 없습니다. 평소에 행동하는 다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이털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지난주 토요일에 여의도에 가보니까 거기 행동하는 다수가 있더라니까요. 거기 계신 분들이 바이털 센터라는 그 개념에 딱 맞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잠실 선언으로 꼽힐지 모릅니다. 국가 중심 세력 선언. 그런데 이게 허황된 꿈이면 되지 않죠. 며칠 전에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187개국. 싱가포르가 191개국, 2등이 한국과 일본입니다. 미국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모범 시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범 시민이니까 노비자로 통과시켜주잖아요. 아니 모범 시민이 행동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건데 그걸 자꾸 보수, 진보, 좌우로 갈라가지고 힘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중심 기준은 헌법, 사실, 상식 이걸로 다 끝났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그 좋은 말씀 많이 나눠 주셔서 저도 배웠고 우리의 생각에 조금 더 단단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짧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넥타이도 좀 빨갛게 메고 왔는데 새신랑처럼 보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해방동이거든요. 해방동이. 아이 동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이처럼 호기심이 많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온다는 게 결국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위대한 역사를 더 위대하게 하는 위대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손잡고 내려가시면 되겠는데. 한동훈 대표님과 그리고 조갑재 대표님께서 역사적 사건 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대담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두 분의 말씀에 좀 공감을 많이 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